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 공개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내려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잠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제성 평가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선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공세를 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레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별도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3명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존 라임 사건 수사팀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에서 환자 7명과 보건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방호복이 손상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겨울 추위가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커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상황이 주기적으로 악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여 원에 인수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국내 원전인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입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설계 수명 기한인 2012년 가동 중단 때까지 30년 동안 대구시 전력 수요의 35%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월성원전 1호기는 수천억 원이 투입된 개보수 작업을 거쳐서 2015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운전 기한은 202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강화된 규제와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수원의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듬해인 2019년 12월 영구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히 멈춰선 원전이 된 겁니다. 1년여 전 국회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바로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조기 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감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개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갈수록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채널A 사건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윤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지시한 건데 법조계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오후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대검은 30분 만에 수용했죠? 네, 추 장관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비위 의혹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고 조사 사흘 만인 어제 비위 의혹 검사를 특정해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로비 의혹과 본인 가족 관련 수사에서 지휘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검과 윤 총장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30분 만에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전면전을 피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로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이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 사기 세력과 비호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라임 사건에 대해서만 당부하고 가족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애초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휘한 적도 없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 윤 총장 수사 지휘를 배제한 건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추 장관 서명이 적힌 수사 지휘서를 보면 대상이 되는 5개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폭로로 불거진 검사 등 비위 의혹과 은폐 의혹 사건이 있고요. 윤 총장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또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입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은 채널A 사건 수사에 이어 석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역대 3번째인데 그 가운데 2번이 추 장관 지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려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 이전의 장관 지휘권 발동 사례는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유일합니다. 당시 김 총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사퇴했고 정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네, 박석영 기자. 석 달 만에 다시 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만큼 검찰 안팎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오히려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정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법치주의나 헌법에 반하는 검찰권이 행사될 때만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사건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지휘권을 발동하면 장관이 총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가 이렇게 검찰 수사에 직접 관여하면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이 위협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장을 자리에 둔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 못하게 박탈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며 윤 총장 거취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수사 지휘권에 대한 이해나 사법체계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총장 거취를 압박하기 위해 장관이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재소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조금 전 그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고리 1호기에 이어서 2번째 국내 원전이고 현재 경북 경주에 있습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012년이 설계 수명 기한 30년이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대구시 전력 수요의 35%를 담당했습니다. 이후에 월성 원전 1호기는 수천억 원이 투입된 개보수 작업을 거쳐서 2015년 운영을 재개했는데 이때 당시에 운전 기한은 202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지난 2018년 6월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 현재 감사 결과를 계속 지금 분석 중인데 일단 큰 맥락은
이 당시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 착수 이후 385일 만에 결과 발표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남부지검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은 라임 관련 수사팀을 재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김 전 회장이 최근에 폭로한 의혹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김 전 회장이 폭로를 시작한 건 지난 8일부터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인 신문에 참석한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수석을 향해서 라임 자금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연결고리가 있었느냐는 의심을 받는 차에 이런 김 전 회장의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강 전 수석은 즉각 반발하며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김봉현은 추가로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A 변호사라는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도 향응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이 중 한 명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여당 정치인을 잡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가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입장문 말미에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우리은행장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입장문 원본을 보았다고 말하며 입장문의 일부 가려진 실명에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검찰까지 포함된 김봉현 옥중 입장문은 그야말로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제 열린 서울 남부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검사와 함께 정치인의 실명까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목된 당사자들은 연루 사실을 즉각 부인하며 거세게 반발한 상황입니다. 네, 옥중 입장문이 공개된 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는데 법무부 의뢰로 서울 남부지검이 검찰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팀을 따로 꾸리면서 라임 수사팀도 재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자마자 법무부는 자체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나흘간 수사에 착수를 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면담을 통해서 일부 향응 의혹을 받는 수사관과 검사 등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게 이 금품과 향응 등을 접다받았다는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법무부 의뢰를 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라임 수사와는 별개로 검사 비위 의혹 수사팀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수사팀에 어떤 검사들이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이번 의혹에서 자유로운 분들로 수사팀이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부지검은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온 기존 라임 수사팀도 재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전담해 조사했던 수사팀 주임 검사가 타 부서로 발령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은 정작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부지검은 어제 검찰 향응 의혹과 관련해 오후에 김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이미 사흘간 이어진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충분한 입장을 설명했고 기존 남부지검 수사팀 조사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라임 수사를 담당하며 이미 공정성 시비에 엮인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 비위 의혹까지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측은 우선 말을 아끼며 구체적인 수사팀 규모와 구성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공수처 설치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계속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짧은 논평을 냈는데요.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추 장관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신뢰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권 발동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다시는 이 표적 수사나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된 최악의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돌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힘 라임 옵티머스 특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인데 추 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을 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고 전주의 의원 역시 윤 총장을 무력화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진 건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공수처 출범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춰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달라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특검 수사와 공수처 발족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이 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역시 총리 시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비워뒀다면서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비롯해서 이 두 자리에 대한 임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다며 그 독소 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요. 여당이 요구해온 공수처 출범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여당에 대한 특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일단 여당은 개정 제안에 대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먼저라며 이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면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죠.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관련 행정소송인데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승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환자 7명과 부산 북구 보건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보건소 직원의 경우 지난 13일 전수 진단 검사에서 2층 환자 검체를 채취했고 당시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저항으로 방호복이 손상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확진으로 시행한 북구보건소 전 직원 160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같은 사무공간에 있거나 식사를 같이 했던 직원 30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해뜨락 요양병원 관련 확진 환자는 보건소 직원을 포함해서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인제고등학교는 어제 고3 학생 1명이 확진돼 3학년 270여 명과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을 비대면으로 돌리고 검사를 받는 고3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할 것을 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명이 확인되었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333명입니다. 신규로 9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42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1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오늘 12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지역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9명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의 일가족 관련해서 7명이 추가되어서 현재까지 총 8명의 환자가 발견되었고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4명이 추가되어 총 6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경기도의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7명 중에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7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7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스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에 637명의 환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계신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거리두기나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의 위반 사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붙어서 촬영을 하고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식사 후에 환담이 이루어지고 예식장 내에 인원이 제한되지 않는 것 등이 신고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곳에서의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근무 중에 마스크를 항상 그리고 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하며 실내 환경 청소 소독 및 적절한 환기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되 또한 모든 출입자는 시설 내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사자인 경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업무를 중지함으로써 시설 내의 동료 및 환자 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아울러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도 재차 강조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집회나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거쳐서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이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조정한 이후에 성적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기관, 정신병원 등 집단 발생 차단과 조기 발견이 이러한 곳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삼밀의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이나 방역 소독, 발열 감시 등 방역 수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이제부터 또 다른 코로나19의 유행을 막느냐 아니면 차단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미주 대륙 그리고 유럽의 주요 선진 국가들, 즉 그동안 우리가 질병 관리를 하면서 모범으로 삼아왔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가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무자로서 살펴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께서 방역 활동에 동참하고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몇몇 국가들에서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방역 정책의 지속성도 관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동유럽 국가에서는 처음에는 선두에 서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실시하다가 중간에 소홀히 함으로써 다시금 큰 유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된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에서 서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거나 심지어 단합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코로나19가 다시 발화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기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외에서 연이어 치료제, 백신의 연구 개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유행 관리의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거리두기의 원칙을 유지하고 코로나19를 계속 억제해야만 고위험군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발되고 또 확보될 백신이나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실제로 살펴가면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밀의 환경에서 매일매일 발열 여부를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청장년층에 당부드리는 바는 환절기를 맞아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순 감기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체 없이 그리고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역 원칙의 준수를 거듭 당부 올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련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조기 폐쇄 결정에 근거가 된 것이죠.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했을 때 감소 비용은 과다 추정한 측면이 있고 계속 가동했을 때 전기 판매 수익은 낮게 추정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과다 추정하고 수익은 낮게 추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해서 신뢰성이 저하됐다라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산업부 국장과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관리 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뒤집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미 대선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2주 남았습니다. 최근 여론의 추이는 어떤가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큰 격차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예.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단순 득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 관건인데 문제는 그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경합주들에서 다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10%에서 20% 확률로 이 선거인단 승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의 분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약 2자릿수 정도를 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걸리기 이전이나 이후나 이런 것과는 이제 큰 차이가 이제 없는데요. 이 격차는 지금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몇 퍼센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나마 한때 많이 14포인트 이 정도까지 벌어졌던 것이 한 9%포인트 정도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차이들이 지금 대부분 그 경합주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바이든 후보 진영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센터장님 옆으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매직 넘버라고 그러죠. 이미 과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심할 수 없는 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였다면은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센터장님께서는 아직은 쉽게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
대선의 그런 특징, 선거 제도의 특징 때문이겠죠? 예, 2000년에 이제 조지 W. 부시 후보와 엘고 후보 때도 엘고 후보가 표는 더 많이 얻었지만 네. 결국 이제 플로리다 주를 마지막에 조지 W. 부시 후보가 가져감으로써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부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도 전국 단위 득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섰었죠. 예.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인 이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게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합주들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각 주별로 인구가 아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각 경기도와 뭐 전라북도 등은 인구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인데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을 단순한 인구수로 이제 결정하게 되면 이런 작은 주에 사는 주민의 의견보다는 인구수가 많은 주, 뭐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과 같은 주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각 주별로 자치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럴 경우 각 인구수가 적은 주들의 주민의 경우에는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에서 크게 밀리게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이렇게 단순 득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이제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네. 승부에 뭐 간접 선거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선거인단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인구가 많은 주는 이제 55표가 배정이 되어 있고 인구가 적은 주 같은 경우에는 3표 정도밖에 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인구 차이의 비율보다는 훨씬 적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좀 보전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부 개척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그런 각 주마다의 연방제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선거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런 선거제도의 영향 때문에 전체 유권자에서 이기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전체 득표율과 선거인단의 결과가 엇갈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2000년대 들어서 벌써 한 2번이나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예. 2000년도와 2016년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과연 이 선거제도가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들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현재 그 선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간접 선거의 성격을 띤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합주의 그런 판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6대 경합주 관련된 그 지도인데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건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화면상 서부 지역 그리고 뉴욕이 있는 동부 지역의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남부의 텍사스 지금 색깔로 나오고 있는데 빨간색 지역, 남부의 텍사스 같은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합 지역에 지난 대선 때 그 주목받았던 곳이 러스트벨트라고 미국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 지역이 관심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민주당이 강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총 233표,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204표, 그리고 이제 경합주로 분리된 곳의 선거인단 배정이 총 101표입니다. 2016년 결과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32표를 얻었고 트럼프 후보가 당시 306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를 보면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233표는 2016년에 클린턴 후보가 얻었던 그 표이고요. 공화당이 현재 확보한 표의 경합주를 모두 합치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얻었던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시 얻었던 주 중에 3분의 1 정도가 모두 경합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지금도 이 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론
여론조사에서 평균적으로 5.7% 정도 앞섰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0.7% 앞섰다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펜실베니아 주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3.8%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섰던 폭보다 이제 적은 네. 수치이니까 이게 혹시라도 여론조사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투표율에 있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 펜실베니아 같은 데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플로리다도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3.8% 앞섰는데 실제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1.2% 앞섰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1.4%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2016년보다도 여론조사에서는 보다 더 각축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주들에 있어서 트럼프의 강세가 만약에 2016년처럼 유지가 된다면 아까 봤던 그 총 101표의 경합주들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또 많이 가져갈 그러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뚜껑이 열릴 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라고 한다면 높은 사전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일에 가는 것을 이제 꺼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편 투표를 이제 많이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될 계층들이 본인에게 지지를 보내는 계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색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라든지 기존에 이 투표장에 가는 게 좀 귀찮아서 투표를 하지 않았던 계층이 우편 투표로 인해서 투표가 편해지게 되면 투표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뭐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편 투표가 사실 그렇게 절차가 매우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만약 현장 투표에서는 본인이 이겼는데 우편 투표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는 결과가 온다면 본인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이게 만약에 우편 투표에서 결과를 뒤집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혼란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사전 투표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뭐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연방 대법관이 결국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을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별로 이런 개표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을 소송을 가게 된다면 아마 2000년도 부시 후보와 고 후보 때처럼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물론 보수적인 대법관이 많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2000년도에 부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그것이 꼭 보수적인 후보인 조지 W. 부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사법이 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부시에게 유리했지만 사법 자제라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류의 결정이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꼭 이런 소송의 결과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였다라고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관심을 갖는 건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글쎄요,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야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할까요?
일단 한미 관계의 예측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바이든 후보가 보다 이제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미국을 대하는 부분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미국과의 FTA 같은 부분에서 크게 고칠 부분이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요구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했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절차와는 전혀 다른 협상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빠른 협상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면담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북미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기회의 창을 넓게 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 차기 백악관 주인이 언제쯤 정확하게 윤곽이 드러날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11월 3일이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만약 현재의 여론조사처럼 바이든 후보가 많은 주들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좀 결과를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의 결과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어떤 주들은 우편 투표를 선거 당일까지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편 투표가 실제로 언제까지 개표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선거가 치열하게 경합이 된다고 하면 11월 미국 날짜로 11월 3일인데 그날 밤에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차기 주인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미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의 메모리 사업인 낸드 부분을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금액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인텔의 반도체 정보 저장 장치인 낸드 SSD와 낸드 단품, 중국 다렘팹 생산 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전체가 인수 대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2위이지만 낸드 부분은 세계 5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낸드 시장 점유율은 20%대에 이르러 일본의 키옥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자리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인수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SSD 등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텔은 전 세계 반도체 선도 기업으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 부분의 최강자입니다. SSD 기술력 역시 최고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메모리 사업 부분 정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두 분야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50% 이상 넘어가고 진정한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인텔과 함께 내년 말까지 주요 국가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 노동자 등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근 CJ 대한통운과 쿠팡에 이어 한진택배 배송기사가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코로나19로 폭증한 택배 물량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형에 대한 안부를 물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통화하면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오후에 통화하면 또 배송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불평등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선 특별 고용 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간병인이나 아이 돌보미 등 코로나에도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습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이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외계층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111만인데요. 이번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남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무척 뿌옇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입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 영향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서 건강에 더 해로우니까요. 외출 시에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일 유입된 스모그의 영향과 대기 정체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인천, 충청과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좀 보이고 있고 충남 지역에는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 동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9도, 광주는 1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은 21도로 오늘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대체로 맑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과 중북부 지방에도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특히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타워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지난 2018년 내려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계속 가동 시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공세를 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레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별도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3명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존 라임 사건 수사팀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에서 환자 7명과 보건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방호복이 손상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겨울 추위가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커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상황이 주기적으로 악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여 원에 인수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진 만큼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자세한 감사 보고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이 조금 전 오후 2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면서 부당하게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한국 수력 원자력의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산정한 전기 판매 수익 등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부도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데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외부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했고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국장과 부하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범위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제외해야 한 만큼 단순히 경제성 평가의 문제만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 대상자들은 직접 고발 대신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차정윤 기자, 이번 감사 보고서 감사 시한을 넘기고 결론을 낸 건데 얼마 만에 의결된 겁니까? 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법정 감사 시한도 넘겨서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1년을 훌쩍 넘겨서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에도 사흘 동안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간의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1년 넘게 내린 감사원의 결론도 사실상 조기 폐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치권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년여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 정치권과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리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그 감사를 했고 핵심은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저 아니라도 예상했던 그런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은 사안이지만은 도중에 이게 탈원전이라고 하는 다른 조금 더 큰 그림하고 연계가 되는 바람에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은 일단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 점에서는 감사원이 아주 찬찬히 들어본 것 같은데 문제는 385일 동안 보았던 감사 결과로는 조금 허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3, 4주면은 충분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물론 그 산업자원부의 어떤 그런 문건 삭제 등 방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랄까 좀 많이 희석돼 버린 그런 결과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월성 1호기가 고리 1호기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원전인데 1983년에 상업운전을 개시를 했고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이 설계 수명이 끝나서 일단 그때 당시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천억 원이 투입돼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이 됐고 2022년 11월까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원안위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를 최종 결정한 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비용은 좀 과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이익은 좀 낮게 책정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이용률을 월성 1호기가 얼마나 가동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적게 가동될 때, 많이 가동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가동되면 경제성이 올라가고 적게 가동되면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산정을 해서 여러 퍼센테이지를 둔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단가들을 적용을 할 때 이제 일종의 판매 단가를 적용했냐 아니면 전망 단가를 적용했냐 이 문제가 사실은 좀 과다 책정됐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경제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여러 가지 또 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게 또 가장 최적의 지표냐라는 거를 가지고서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할 때 4가지 요소를 고려를 했습니다. 보면 운영 환경, 경제성, 안전성, 지역 수용성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고려를 한 건데 이 중에 이제 경제성 부분이 최대의 쟁점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안전성 부분은 그 이전 정부에서 이미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 당시 저는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넘어갔었고 수용성, 환경성은 조금 2차적인 문제라서 경제성을 보면 우리 국장 말씀하셨지만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2달 전에 보면 숫자를 보면 수점만 보면은 3,770억 원 정도 이익이 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1,700여 원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224억 원 정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원전 이용률 한 60%대 그리고 전력 판매가를 한 50원. 근데 킬로와트 시라는 게 사실은 우리 편의점 가면 1킬로와트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그걸 1시간 쓰는데 50원을
책정했어요. 너무 싸지 않나요? 이걸 높게 치면은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50원 정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률도 60%인데 사실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물론 못할 때도 근래에 그 경주 지진이다 또는 안전성 점검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률이 60%가 맞죠. 그렇지만은 정말 잘할 때는 100%였습니다. 세계 최고 이용률 4번 달성했고요. 한 주기 동안에 사고 한 번도 없은 5번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봐야 되는데 아주 조금 어찌 보면은 애석하지만 불리했던 부분을 보니까 그 숫자에 의하면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의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월성 1호기가 30년 이상 가동을 했다라는 노후 원전이라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원전이었으면 그나마 예측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했겠지만 월성 1호기가 2015년 2월에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 나서도 그 가동을 하면서 자주 멈췄고 또 경주 지진까지 발생을 하면서 또 멈추는 사례 한 달 정도 멈추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노후 원전은 더 치명적이고 이용률을 더 떨어뜨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불확실한 이용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일단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을 때 안전성 등에 대한 고려가 이미 돼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안전성에 있어서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좀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2015년에 허가를 내줄 때도 그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라는 것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를 하고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계속 가동하려고 하면은 그 안전성을 해결해야만 사실은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전이라는 게 결국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하는 측면인데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사용 승인을 내줬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평가됐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법원에서도 사실 허가 취소 판결을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연구 정지 과정으로 갔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검토를 안 했지 만약에 계속 가동을 할 거였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안 국장 말씀하셨지만은 월성에 또 2, 3, 4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최신 기준이 있는데 그걸 결국은 건너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원죄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각 국장님 말씀 중에 노후 원전은 맞는데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전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5천억 내지 7천억 원 수준의 개보수라는 걸 해가지고 소위 그 압력관, 원자로관, 그러니까 소위 그 자동차의 엔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론 좋지만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 바꿔줬으니까 상당히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신규 좀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뒷판목을 잡힌 거라서 국장님 말씀 맞아요. 안전성을 그냥 어찌 보면 좀 덮어두고 갔던 건데 그게 지금 다시 문제가 된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씀이 없는 거죠. 네, 수천억 원의 개보수 비용을 들였을 때 안전성을 최신 기술을 접목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안전성을 덮어두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 안전성이 심각할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사고라는 게 어떤 그 아주 확률은 낮지만 일단 나면은 크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락 건물에 어떤 벽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아야 될 벽 또는 통과하지 않아야 될 이런 틈바구니가 있는데 이런 게 옆에 있는 2, 3, 4호기는 있는데 1호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그 불시에 사고가 난다면 뭔가 전기가 나온다, 방수 물질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진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서둘러서 가버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죄가 있었던 셈이죠.
이번 감사 결과는 사실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말도 많았고 논란이 된 사안들도 있었는데 뭐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본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한편에선 친원전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건 다 설왕설래였지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예. 그냥 추측성 기자였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제가 3, 4주라고 조금 했던 거는 만약에 산업자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감사의 방해가 없었다면은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숫자가 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하다 보니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의심하게 돼. 왜 없었을까? 왜 자료가 사라졌을까? 그러다 보니 불필요하게, 그리고 이제 감사관들도 그렇고 검사반 피검자도 그렇고 뭔가 서로 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번복할 수도,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께 또 불미스럽게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긁어부스럼만 달까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주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감사원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캐나다도 하지 못했던 그런, 미국도 하지 못했던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것이죠. 근데 참고로 월성이라고 똑같은 포인트 프로라고 한 게 있어요. 거의 같은 겁니다. 거기도 개보수를 했거든요. 우리보다 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갔죠. 지금 휙휙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아쉽죠. 캐나다가 우리보다 더 못 살아서 그럴까요? 더 잘 살죠. G7인데. 네.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끌어안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한 번 하면은 하루에 7억 원 정도, 안 그러면 LNG 태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면은 1년에 약 2,500억 원 정도, 그리고 탄소도 한 400만 톤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금 멈춰 있으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죠. 네. 지금 이번에 오늘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성 측면에 초점을 맞췄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그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일단 유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는 감사원의 결정만으로는 정해지는 건 아닌 거죠. 추가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월성 1호기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연구 정지가 승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연구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로 보면은 해체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해체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감사했던 대상이 이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를 감사를 한 건데, 사업자의 그 판단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거기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사업자 안에서의 어떤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게 사업자가 어떤 판단을 거기서 잘했느니 못했느니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모든 정책을 좌우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장, 이게 재가동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연구 정지됐던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가동한 사례가 아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재가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어떤 허가들을 받아야 되고, 지금 월성 1호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수원으로서도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감사원 결과 상관없이 일단 연구 정지가 결정났고 안전성과 관련해서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는 어떻게 보면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이지 연구 정지 결정 자체를 뒤집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개보수 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개보수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다시 조금 고쳐서 재가동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안 국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선례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같은 정부 아닙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기관이고요. 물론 정부는 바뀌었지만은 한 국가 기관입니다. 번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아서요.
그거 하는데 다 갑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결정 날 때쯤 되면은 다 허가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10년 더 할까요? 물론 이제 아까 그 루프로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원전은 계속 갈 겁니다. 아마도 네. 10년 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걸 번복한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의 영향이 궁금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이 감사원의 감사를 보면서 그동안 사실은 원전에 있어서 운영하면서 경제성 평가가 이제 사업자한테 다 맡겨놓은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들은 월성 1호기를 개보수하기 전에 이런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얼만큼의 개보수 비용이 드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사실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명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런 논란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용 산정하는 평가라는 프로세스를 그냥 사업자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마련할 거냐라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드리는 질문 때문에 사실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을 활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일단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지금 월성 1호기 외에 국내에 다른 원자력 발전소가 꽤 많은데 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재생 원자력 이게 서로 앙금을 갖고 여태까지 그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 저는 탈탄소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재생, 물론 풍력, 태양광, 물론 조력도 다 있지만요. 신재생, 수력 포함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싫지만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자력.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탄소가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거는요. 근데 문제는 아까 안전성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덤으로 방사성 물질이 있어요. 사용 연료 문제. 이거는 안전성 못지않게 큰 문제입니다. 결국 안전이.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이런 논란은 꾸준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탈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섬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수면이 오르고. 그런데 잘하면은 앞으로 몇십 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그리고 신재생이 좀 더 그리고 싸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신재생이 더 쌉니다. 문제는 100% 신재생으로 갈 때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력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값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처럼 둘 다 했을 때 하이브리드죠. 그럴 때는 신재생도 오히려 더 발전 단가가 싸진 거죠. 벌써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싸질 거고요. 신재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태양열,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풍력 그리고 수력 그리고 바이오매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지열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이죠. 그런 거 볼 때 쌉니다. 그리고 물론 그쪽도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원자력처럼 만약에 나면 큰 사고. 다행히 우리는 다 비껴갔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태풍도 비껴갔고 물론 소음기 때문에 서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북소련처럼 미국처럼 일본처럼 사고 나지 말란 법은 없죠. 우리도 24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기 더 짓고 있지 않습니까? 28기. 그러면은 제법 많습니다. 인구 밀도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참 어려운 선택인데 결국은 우리가 평행선이 아니고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단 하나 그때 신재생하고 원자력이냐 보다는 서로 메워줄 수가 있어요. 이걸 적절하게 하면은 그 운영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 어떤 믹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간다면은 국민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월성 1호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7천억 투자하나 말이죠.
네. 그게 맞는지 봐야죠. 그때는 밀실 행정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 그건 이제 지양해야 되겠죠. 예, 안 국장님 말씀 마무리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에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한국은 정말 천천히 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0년 정도는 지금 정책으로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게 더 좋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재산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선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만큼 종부세 감면 확대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오늘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서초구의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침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법률 위반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다며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식기 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이 함유된 유아용 젖병이 소화하기 쉽게 묽게 만든 음식이죠. 유동식 준비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젖병을 소독하거나 액상 음식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방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은 가볍고 강도가 좋아서 음식 관련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젖병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한국 등 48개국의 유아가 젖병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대상은 세계 유아 젖병 시장의 70%쯤을 차지하는 10개 회사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유아용 젖병으로 분유 등의 액상 음식물 준비 과정에서 측정했습니다. 나라별로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70도 물에 노출된 젖병의 미세 플라스틱 방출은 리터당 130만 개에서 최대 1620만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의 온도를 95도로 높였을 때 방출량은 리터당 55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12개월 유아의 미세 플라스틱 평균 흡입량이 매일 158만 개로 추산된다는 등의 내용을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동식을 준비할 때는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을 끓인 뒤 70도 이상의 물로 비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동식을 준비해 상온으로 식힌 뒤 젖병에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동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우지 말고 전자레인지 이용을 피하며 젖병 안에 유동식을 흔들지 말고 음파를 이용한 세척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 2월 강원랜드에선 손님을 가장한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슬롯머신을 털어서 현금 수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에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도 강원랜드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실태가 총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강원랜드 내부 외국인 남녀 3명이 슬롯머신 앞에 모여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척하던 남성이 기기 앞판을 조심스럽게 열더니
현금통을 빼내 준비한 가방에 쏟아넣습니다. 이후 돈을 챙겨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도주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 도난당한 금액은 2,400만 원에 달합니다. 강원랜드는 사건 발생 1시간 반 뒤에야 알게 됐지만 이미 범인은 달아난 뒤 허술한 보안 문제는 당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강원랜드의 자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근무 실태는 물론 열쇠 관리도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강원랜드는 6년 전인 2014년 만능 열쇠 중 파손된 1개에 대해 폐기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았고 담당자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5년여 동안 폐기되지 않은 만능 열쇠의 존재 사실을 관리 책임자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또 2016년엔 노후 머신 170여 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열쇠가 여러 개 분실됐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후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당시 도난을 최초 확인한 직원이 상황실을 찾아 신고를 요청했지만 상황실 직원은 사건 관련 용어가 이해가 안 되니 직접 신고하라고 하는 등 서로 미루는 사이 신고는 2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마스터키 관리 부실과 초동 대처 미흡 등으로 인해 희대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체 감사를 마친 강원랜드는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 태만 등을 물어 직원 7명을 최종 징계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코로나 돌발 상황에 온라인에도 고객을 뺏기면서 대형마트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고객이 다시 매장을 찾게 하기 위해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 온라인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테이프용 등심 2cm 써주세요. 네, 2cm로 써드릴게요. 고객이 원하는 두께와 모양을 주문하면 직원은 그 자리에서 고기를 손질합니다. 포장된 균일한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방식에서 재래시장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고객님들께서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축산물과 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통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대형마트들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맞서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을 살려 경쟁력 강화에 나선 건데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과거에는 마트에 와서 그냥 물건만 사서 담아간다.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오프라인 기반의 그런 마트는 앞으로 새로운 그런 쇼핑 경험, 즐거운 쇼핑 이런 개념의 새로운 경영이 반영되어야지만. 홈플러스는 기존 점포의 일부 공간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실제 온라인 배송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점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하였으며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이커머스 업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1시간 이내 주문 즉시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시장의 가세에 치열한 배송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이 그랬듯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떠나가는 고객을 잡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지난 7월 이후 무려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충청 지역을 제외하고 대기질이 잠시 나아졌지만 밤부터 다시 수도권과 충청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조금 비가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앞으로 날은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주말에는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